지역 대형 산불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견기업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와 대법관을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말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영남권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만 4천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고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15명에 달합니다. 산불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의성 지역 피해는 여의도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일 산불 기준 역대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예비비 2조 원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추경에 산불 예방과 대응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봄까지 국회에서 처리를 마치는 벚꽃 추경을 하자고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정부도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만큼은 건전 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인명구조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장비 확충, 스마트 산림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추경 논의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여야 공감대를 모으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이 사회적 비용과 찬반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또 중견기업과 간담회도 갖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국민의힘. 다만 청년 고용이 감소하거나 경영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년 연장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엇갈리는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의 균형 잡힌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하여 토론회 등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을 계속해왔고 4월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이탈하자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중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을 헤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주는 건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은 만큼 한 권한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여사 상설특검 그리고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해도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넘겨줬지만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가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더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가 15개 기관에 걸쳐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다거나 국민의힘의 명함 하나를 가지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인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의 국민의힘 중랑갑 당협위원장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에는 김여사 측근이 각각 임명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슈퍼 사법 위크 내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왔네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그동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대표 선고 공판이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이 검찰 측과 첨예하게 맞붙었던 이른바 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을 아느냐 또 골프를 함께 쳤느냐에 관련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이 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고요. 김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1심은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봤고요.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이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성남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인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역시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했고 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단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신 그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2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달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벌금형을 점쳤던 게 이 법조계 다수의 전망이었던 터라 양형이 세다라는 반응도 나왔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하한이 없기 때문에요.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경우에 또 이게 대법원에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합니다. 또 민주당은 이 당선 무효형 이상의 유죄 확정 시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따라서 네. 대선 후에 선관위가 지급했던 선거비용 보전금 이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65조 2항이 네. 이 당선 무효형 확정시거든요. 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민주당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여러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그만큼 이 2심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2심 선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슈를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권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죠? 네, 야권에서는 사실 매일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 어제 오전 이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곧 조만간 또 뵙겠다라면서 인사를 하고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이어서 이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판단을 했지만 당장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기각이나 각하가 재판관 3명 이상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관측이 여권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마 후보자를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거든요. 특히 어제 선고에서 정계선 재판관의 톤이 지나치게 세다라는 평과 함께 마 후보자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게 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혹 투입을 하더라도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중순을 고려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제 고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헌재는 4명의 재판관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정계선 재판관만이 파면할 정도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어제 나왔던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역시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족소를 문제 삼아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아예 각하한 2명의 재판관도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발생한 사유로 민주당은 이 탄핵 소추안을 냈기 때문에 또다시 정족소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또다시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
민주당이 탄핵 재추진을 검토할 것인지도 역시 지켜봐야 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다라면서도 그런 선상에서 보면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나 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라면서 일단 원칙론적인 입장만 견지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12년 만에 천막 당사까지 나서면서 탄핵에 대해서 강도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6명의 이 탄핵 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기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부터 이미 한 차례 탄핵이 기각된 한 권한대행까지 또다시 탄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민주당 내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야권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로 설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조사처가 국회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정책을 연구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설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미애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이관우 입법조사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입법조사처는 충실한 입법조사 회답, 또 적실성 높은 보고서 발간,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입법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처장은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4,000건을 넘었다며 앞으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사회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산업전환 같은 다중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복합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입법활동과 연결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허성무, 소병훈, 박지혜, 김미애, 강명구, 천하람 의원 등 6명을 선정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여야가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희생자를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으로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하 공동구와 노후 관로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도 싱크홀 발생 지역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관련 특별점검 대상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에 4선인 윤영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고 김재섭, 김용태, 박수민, 우재준 의원 등 3040 세대 젊은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도 특위에 30, 40대 의원을 많이 참여시켜 젊은 세대 의견이 연금개혁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철과 화학 등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된 플랜트 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감독 주체를 확실히 정하고 법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률은 물론 정부, 지자체 등 관리 감독 주체도 제각각이라 플랜트 설비 안전과 유지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며 총괄 주무부처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선 의원도 플랜트 설비의 설치 유지 기준을 제대로 법제화해 노후 설비 교체를 의무화하고 설비 사용 가능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강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에서 독립운동가의 발굴에만 그치지 말고 한 분 한 분의 의미를 재조명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사례처럼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연구,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잘 형성하면 역사 왜곡 시도는 힘을 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의열투쟁은 일제가 신성시하던 대상을 향한 첫 의교로 독립투쟁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덕수 기각 동상이몽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재가 어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처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 가운데 어제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이 아닌 명확한 각하 의견, 반대 의견으로서 자기 의사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고요. 절차적인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러면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각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높아졌구나 이런 건. 이번 판결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국민들도 알아달라.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8대0의 시그널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한 총리를 포함해 공직자 탄핵안을 30건 발의했는데 그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전부 기각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탄핵소추권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내일 모레인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인 28일 표결하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9번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내부 반발조차 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30번째 탄핵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정 질서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한 줄 요약하는요. 마은혁을 임명하랍니다.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추진 그리고 마은혁 임명을 조건으로 내건 재탄핵 시사까지 한덕수 탄핵 기각에 따른 후폭풍과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연금개혁, 청년 독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청년층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제2요구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문제, 청년들이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 함께 고민하고 바꾸자라는 취지입니다.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씩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한 점을 두고 세대 간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곧 연금을 받을 세대보단 8년 후 13%씩 계속 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강제로 갯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갯돈과 앞순번에 기성세대가 타갈 갯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대선 차기 주자들도 일제의 가세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지독한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3040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것 아니고 특위위원회 절반을 3040 세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세대 간의 싸움으로 번질 게 아니라 연금 특위의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각 당은 연금 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구조 개혁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안을 정치권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기각되자 여야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구전 구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이제 갈렸는데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 5명, 각각 2명, 인용 1명 이렇게 이제 갈렸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민영 대변인부터, 박성민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법성을 한 번 더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와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도 최근에 이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던 두 사람이 역설적으로는 이제 헌재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요하게 봤던 것은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됐던 부분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증거 채택 문제가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서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큰 쟁점이 아니었던 걸로 봐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좀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별로 의견이 사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문영배 재판관 소장 대행이 좀 리더십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소문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했고, 심지어 2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에게 보란 듯이 맞불을 놓은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아예 위헌 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나머지 2명의 보수 재판관들도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하듯이 만약에 151명 정족수가 용인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줄탄핵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양당의 그런 좀 정파성에 따라서 이 재판관들의 성향도 조금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내란죄 철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정족수 문제를 삼아서 각하를 시켰어야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헌법재판소가 미온적인 판결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도 한덕수도 재탄핵하겠다라 그러고,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도 아닌 부총리까지 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좀 다소 미온적이고 좀 비겁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또 들었고요. 또한 이렇게 재판관들의 그런 어떤 선고 결과가 달라
달라진 점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3주 넘게 판결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6표를 못 모았기 때문이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6표를 못 모았고 지금 선고에서 나온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서야 아직까지 결론이 못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한 대행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파면 사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친 건데요. 한 대행이 과연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기존 태도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마은혁 임명 카드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에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이번에 헌재에서도 한 번 더 재차 지적을 받았던 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부분,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 2차례나 사실상 확인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밝힌 것처럼 여도 야도 아닌 이제 국민들은 앞으로 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진정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지금 대국민 기만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 한 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좀 비겁한 태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는지 본연의 임무부터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이미 국회목 3인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도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어떤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이 국무위원들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판관들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수 언론에서 이것이 헌재 마비 시도라는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때 오르자마자 이제 와서 뭐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 위법이고 탄핵 사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어제 이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 5명의 그 4명의 재판관은 기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위헌 위법이 있지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 위법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불임명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그런 중론이 형성되진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주당이 무리한 그런 정치적인 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마은혁 재판관의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명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헌법재판소 대행 소장이 갑자기 변론을 재개를 하고 2, 3주 동안 새로 변론을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또 평일을 거쳐서 없던 6표를 만들어 와서 만약에 6대3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인 체제에서 이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던 이 어떤 변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제 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마치 이게 꼼수 부리듯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고요. 차분히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말씀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근데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국회 차원에서 3인에 대한 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추천 몫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동시에 똑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추천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장에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공문이 일종의 증거가 되어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이 선별적으로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를 통해서 사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오히려 여당 측에서 이미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에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다 보니 헌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고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그 작년 10월에 국회목 3인 전체의 임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 추천 자체를 한 몇 달 전부터 미리 받아놔서 10월에 그런 임기의 공백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임기가 도래하고도 거의 2달 가까이 추천을 미루다가 거의 12월이 가까워져서야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 내용마저도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야당이 2명을 임명하는 것을 용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목리를 부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는 헌재가 6인 체제라서 아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방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8인 체제에서 심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6인 체제 목리를 부렸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8인 체제가 불완전하니 1명을 빨리 임명하라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준 일에 대해서 국가의 사실상 지금 수반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도 후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어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고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기 매주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시기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7대1 기각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적중을 또 했었죠. 또한 저희가 어떤 재판관들의 역학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김복형 재판관과 정대순 재판관이 강하게 맞붙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 선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여당 쪽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야당이 이제 와서 저쪽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균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결과가 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음모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보나 법리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사항이 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 이런 부적절한 애티튜드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헌 위법이 존재한 것을 넘어서 그 위헌 위법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국무위원들과 달리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할 정도로 중대했는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가적으로 실익이 있느냐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국가가 강대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파면 결정이 국가적으로 이롭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렇게 줄줄이 30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산불이 터지고 싱크홀이 가라앉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장내로 돌아와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천막당사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트랙터까지 동원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더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수권 세력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고 시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목요일 날에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에 대한
대한 선고가 있거든요. 네, 오전 10시에 있다고 밝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세 번이나 선고를 한 사례가 없고 총리와 대통령은 국가 1, 2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을 했을 때 한 주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또한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지금 평의 단계에서 6표를 모으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문영배 소장 대행이 평결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4월 11일까지도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로 넘어갈 것 같다? 네, 뭐 일단은 지금 이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아전인 수격으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근거만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요했던 부분은 이 계엄 선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 했느냐, 혹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 혹은 국회의 활동 방해와 관련한 어떤 적극적인 해석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을 텐데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힌트는 이번 재판부에서 전혀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전혀 한덕수 총리의 이 심판 과정에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힌트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이 대통령의 행위와 한덕수 총리의 행위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담의 정도 혹은 주체적인 정도라든지 아니면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뭐 12.3 계엄에 뭐 공모했다 혹은 방조했다 이런 사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여러 차례 이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증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저지할 목적의 어떤 명령을 받았다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고, 계엄 선포의 주체 자체가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무게라든지 주체성, 증거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덕수 총리와는 매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대통령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할 만한 이 위법성과 위헌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이 외에도 이 대통령에게 총리보다 훨씬 더 큰 민주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책임 이런 것들의 무게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대다수의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날까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이번 주는 넘어갈 않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한정 늘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선고를 했다라는 것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의 건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통령의 것도 좀 정리가 된 사안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 그리고 곧 이제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4월 초 중에는 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다음 주가 합리적일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뭔가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쟁점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간접적으로 언급한 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 비상겸을 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할 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를 하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짐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뒤집으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어떤 적법성 절차라는 것이 다소간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결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법 사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설시를 했다는 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던 힌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있는데요. 결정문에 보면 비상계엄 전 했던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회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정문에서는 회의 소집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계엄을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는 그 뒤에는 줄줄이 국무회의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재판관들이 그 이전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서
우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과연 내일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민영 대변인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사실 1심 재판부에서 633 원칙을 크게 벗어나서 2년 2개월을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0여 명의 증인들을 채택을 했었고요. 또한 다양한 사실관계들을 정말 엄밀하게 검증을 해서 이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여기에 이어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일 날 선고날을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1심과 어떤 결과가 달라질 만한 그런 새로운 사실관계나 정황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유무죄는 당연히 바뀌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유죄에서 형량이 다소간 낮아진다라고 해도 100만 원 미만까지 전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이 방송에 나와서 판넬까지 들고 국토부가 자신을 협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장이 어떤 결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법원에서 내일 특별한 선고 직후에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법원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을 때는 하급심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 배포를 안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크게 다른 판결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재청을 2차례나 해가면서 필사의 지연 전략을 펼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영미권 국가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보다도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선거법에서 이렇게 어떤 허위 사실을 통한 위반 사례 없이 공정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저는 그래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때 1심에서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들 중에 무죄로 이제 판단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발언,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던 발언은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골프를 마치 이제 둘이서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더라라는 사진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2심에서 충실하게 다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부분 혹은 1심에서 민주당이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심 재판부가 이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그동안에는 쪼개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별개로 할 것이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결국 무죄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백현동 관련한 발언도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발언이 조금 과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재판에서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느꼈던 어떤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느냐는 여전한 쟁점이기 때문에 김문기 씨와 관련한 사안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한 발언도 그렇고 이것이 개인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을 유무죄의 잣대로 얼마만큼 단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라 저는 충분히 2심에서 뒤집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슈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 탄핵안을 추진할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마지막 생각을 길지 않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이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무위원들을 30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헌정사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를 전부 다 합쳐도 지금보다도 21건이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은 규모의 지금 탄핵소추안을 무더기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구전구패를 했습니다. 이런 후과가 있고 여론의 역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뭐랄까요?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좀 NCS를 주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뭐 산재에 대해서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의대생 문제라거나 관세 전쟁이라거나 아니면 뭐 민감 국가 문제 이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겨우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를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것이 현재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소간 미뤘다라 그래서 그것을 탄핵 사유로 삼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말 국민적으로 큰 부담과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텐데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또 한 번의 강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당인 이전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네, 뭐 일단은 시기는 조금 봐야겠죠. 이제 발의는 한 상태지만 이제 국회 표결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이제는 경제부총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근데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덕수 총리의 건에서 의결정족수 논란이 한 차례 해소됐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뤘다라든지 아니면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한 차례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민주당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내려왔을지언정 권한대행에 있을 때 행했던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성 재판을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고려하면서 해나가겠지만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년맞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